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복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스티븐 레비츠키의 어떻게 소수와 다수를 지배하는가를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발행처는 어크로스입니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 민주주의는 정당의 선거에서 패배하는 시스템이다. 패배가 가슴 아프지만 민주주의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즉 패배를 받아들이고 집으로 돌아가 다음 선거에서 다수의 마음을 사로잡을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 패배를 받아들이고 권력을 평화적으로 넘겨주는 기법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정당이 지는 법을 배울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때 정권교체는 일상적인 일이 되고 국민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선거는 종종 많은 것이 걸린 전쟁처럼 보인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이 걸린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두려워할 때 정당은 어떻게든 권력을 넘기지 않으려 할 것이다. 독일 보수주의자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까지 패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또한 기성 민주주의 정당들 역시 패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두려움은 때로 사회를 독재로 되돌리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정치 권력을 잃게 된다는 두려움, 더 중요하게는 기존의 지배적인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바로 그러한 힘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주류 정당이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민주주의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다면 정확하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일까? 무엇이 태국의 민주주의를 공격했는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태국 역사에서 군부가 12번에 걸쳐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유서 깊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방식을 보기는 더 힘들고 막기도 더 어렵다. 독재의 편법성. 민주주의의 헌시적인 정치인들 혹은 정치학자 후안 니츠가 충직한 민주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세 가지 기본적인 행동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첫째, 성패를 떠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이 말은 패배를 일관적이고 명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민주주의자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전략을 분명히 거부해야 한다. 군사 쿠데타를 지지하고 폭동을 조직하고 반란을 조장하고 폭탄 투척 및 암살 등 다양한 테러 행위를 계획하고 정적을 물리치거나 유권자를 위협하기 위한 군대나 폭력배를 동원하는 정치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이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어기는 모든 정도가 정치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또 하나는 반민주주의 세력과 확실하게 관계를 끊어야 한다. 민주주의 암살자에게는 언제나 공범이 있다. 그 공범은 민주주의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 규칙을 공격하는 정치 내부자들이다. 즉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폭력이나 반민주적 극단주의는 눈을 감는다. 주류 정당이 전체적인 극단주의를 용인하고 묵인하고 혹은 이들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때 민주주의는 공격에 빠진다. 그들은 독재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조력자가 된다. 정치 스펙트럼에서 자신과 반대되는 전제주의자를 비난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진보주의자는 파시스트를 단호하게 비판하고 반대한다. 마찬가지로 보수주의자는 폭력적이고 급진적인 좌파 인사를 격렬하게 비난하고 반대한다. 그런데 자신이 속한 당 내부에서 이러한 반민주주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떨까?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에 걸쳐있는 정치인들이 폭력적이거나 반민주적인 행동을 거부할 때 극단주의자들은 고립되고 힘을 잃고 포기한다. 시민들이 헌법적 강경태도를 보고 이를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헌법과 법률이 아무리 잘 설계됐다고 해도 애매모호한 부분과 잠재적인 허점이 존재하고 다양한 해석이 열려있으면 여러가지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 정치는 바로 이러한 애매모호함을 이용해서 법을 제정한 목적 자체를 왜곡하고 뒤집을 수 있다. 정치인들은 종종 법망의 허점을 계속해서 이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 한 가지 사례로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연방 대법원의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하고자 할 때 상원이 거부한 것을 들 수 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 인사를 임명할 때는 상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미국 상원은 역사적으로 조공과 동의의 권한을 좀처럼 사용하지 않았다. 여당이 상원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충분한 자격을 갖춘 후보는 즉각 상원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2016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온건한 판사인 메리 갈랜더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때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선거가 열리는 해라는 이유로 청문회를 거부했다. 연방 대법원 공석을 메우기 위한 대통령 권한을 부정했던 것도 명백하게도 헌법 정신을 훼손한 행위였다. 어떤 법은 자제해서 사용하도록 혹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응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법은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발휘하거나 스스로 자제하는 자세를 요구한다. 탄핵을 생각해보자. 대통령제 민주주의하에서 헌법은 일반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권한을 입법부에게 부여한다. 동시에 그러한 권한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요구한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민의 뜻을 꺾어야 하며 이는 모든 민주주의에서 중차대한 사건이다. 그래서 탄핵은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악명 높게 혹은 위험하게 권력을 남용했을 경우면 적용해야 한다. 페루 헌법은 대통령 탄핵 사유인 도덕적 무능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 도덕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도덕적 무능 범죄를 적용한다. 대통령 사냥 시절이라고 부르면서 갑작스럽게 모든 사안에 대해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21세기 독재 정권의 대부분은 헌법적 강경 태도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들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방법을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점차 후퇴시킨다. 즉 표면적으로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척결하고 효율적인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법안과 기존 범죄를 제식하는 법원 판결 그리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지만 그들에게 유리하게 재발견된 법률을 동원한다. 이 땅에서 벌어진 일. 미국에서 초기의 보편적인 투표권은 인종이나 과거의 노예 신분을 기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편협한 주장을 넘어서지 못했다. 보편적 투표권의 목적은 명백하게도 남부지역의 흑인 유권자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부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투표권을 제한한 다양한 방법이 합법적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결함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인종이 아닌 가령 읽고 쓰는 능력이나 재산 소유와 같은 다른 기준을 근거로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재건시대에 걸쳐 미국 남부의 정치는 크게 바뀌었다. 재건시대에는 1,300명이 넘는 흑인 미국인이 공직을 했다. 그 기간에 16명의 흑인 미국인이 상원 및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었고 600명이 넘는 이들이 주의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노예제가 폐지되고 2년이 흐른 뒤에도 남부지역의 백인 공동체들은 철저한 인종적 수직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백인 우월주의 기본은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인종평등과 흑인 투표권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다인종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은 여러가지 면에서 남부 백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예전에 노예를 소유했던 엘리트들은 흑인 노동력에 대한 확고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흑인 투표권은 민주당의 정치적 힘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러한 모습은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유권자 집단이 다수에 근접하는 주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왜 공화당은 민주주의를 저버렸나? 아이러니하게도 존슨의 민주당은 남부 보수 진영을 넘어선 자유주의 계파와 더불어 시민권을 옹호하는 정당이 되었다. 재건시대가 미국의 두 번째 건국이라면 시민권법과 투표권법이라는 경과론을 만들면 법원의 판결과 개혁의 노력은 다인종 민주주의를 위한 탄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세 번째 건국이었다. 이제 양당의 다수가 그 계획을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엎으려는 시도를 감행하기 한 달 전 공화당 핵심 상원의원인 마이클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이렇게 의문을 던졌다. 자유와 평화, 번영과는 달리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묵직이 될 수 없다. 그러하여 트위터에다가 이런 걸 올렸다. 우리는 인류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번영하게 기원한다. 그러나 개근 민주주의가 이를 가로막을 것이다. 미국의 공화당은 수십 년간 영국의 보수당이나 캐나다의 보수당, 독일의 기독민주당처럼 주류 중도 우파 정당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전반적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은 그렇지 않았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전 세계 주요 정당들을 대상으로 매년 반자유주의 점수를 발표한다. 이 점수는 다원주의와 시민권, 야당에 대한 관용, 정치적 폭력에 대한 거부 같은 민주주의 기본으로부터 정당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보여준다. 서유럽 지역 보수 정당들 대부분 점수가 낮다. 이 말은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말이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공화당의 반민주주의 정서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왜 공화당은 다른 길로 나갔을까?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화당은 이제 보수 정당들이 직면했던 똑같은 보수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공화당은 뉴딜시대의 국면하기 위해 국내에서 패배한 정당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해야 할 방안을 모색했다. 즉 그들은 새로운 후보에 주목했다. 남부 지역에서 공화당이 성공을 거두고 백인들이 인종적 정오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면서 새롭게 활기찬 선거구와의 관계를 도모하는 보수주의 엘리트 정당들은 공통된 문제를 따르게 됐다. 공화당은 포획에 취약한 상태로 전락했다. 실제로 공화당은 인종적으로 보수적인 지지 기반에 포획되었다. 21세기에도 백인과 기독교 집단은 공화당을 여전히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미국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족쇄를 찬 다수. 오늘날 민주주의는 그저 다수가 지배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다수의 지배와 동시에 소수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과거에 정부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들은 왕의 소리든 혹은 국민 다수의 소리든 간에 권력이 과다한 형태로 집중되는 상황을 전개했다. 민주주의자 대부분은 개인의 자유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야당의 권리가 다수결주의의 범위 너머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모든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주의를 어느 정도 제약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의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사실 다수에게 상당한 정도의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은 정치 시스템은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다수에게 족쇄를 채우기 위해 설계된 규칙은 정치적 소수가 다수를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심지어 다수를 지배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은 미래 세대를 지지하되 아주 강력하게 구속해서는 안 된다. 수정의 장벽이 너무 높을 때 오늘날 다수는 사회적 요구와 지배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의 우리 속에 갇혀버릴 위험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세대를 관통하는 반다수결주의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된다. 사법부는 이러한 문제에 취약하다. 특히 판사의 신분을 임기 제한이나 정년과 같은 조건 없이 강력하게 보장할 때 더욱 그렇다. 새로운 헌법 질서를 강조한 이들은 종종 강력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들은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여기서 일부 집단은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판을 깨버릴 만큼 그리고 게임을 갑자기 끝내버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작지만 영향력 강한 집단이 어려운 변화의 과정에서 탈당하겠다고 협박할 때 건국 지도자들은 이들 집단에 상당한 특권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상원 필리버스터 역시 사법심사와 마찬가지로 헌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많은 미국인은 필리버스터라고 하면 견제와 균형의 헌법 체계를 종종 떠올린다. 필리버스터는 대표적인 반다수결주의 제도로 상원 내에서 소수가 표결을 가로막을 수 있도록 활용한다. 사람들은 흔히 필리버스터를 헌법이 보장한 중요한 소수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소수의 독재. 미국의 보수주의 정당은 19세기 유럽 보수주의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착화된 정치 제도로부터 계속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숫자의 게임이다. 즉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이 승리한다. 그러나 오늘 미국의 정당은 다수의 표를 얻은 정당이 통치할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때로는 선거에서 승리조차 못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정치제도는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제도를 계속 유지해왔다. 오늘날 공화당은 전반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들을 대변하는 정당인 반면 민주당은 도시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이 됐다. 그 결과 헌법의 소도시 편향, 나아가 20세기의 시골 편향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당파적 편향으로 진화했다. 오늘날 미국 사회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반다수결주의를 직접 겪고 있다. 미국은 소수가 지배한 사회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이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비민주적인 상태로 경쟁자보다 더 적은 표를 얻은 정당이 정치 권력에서 핵심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다. 학자들은 미국 정부가 소득 정체와 불평등 심화 현상이 계속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급진적인 우파 포퓰리즘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미국 민주주의가 근로계층과 중산층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이유로 반다수결주의 제도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의 악화와 거대 자본주의의 엄청난 영향력도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하지만 동시에 의회 소수가 다수의 의지를 계속해서 억압하도록 허용하는 규칙 역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사람들은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에 자율조정 기능이 있다고 기대한다. 즉 선거의 경쟁적 압박과 헌법이 규정한 견제와 균형이 독재로 나가는 흐름을 막고 그 방향을 되돌릴 것으로 믿는다. 일반적으로 정치판에서 선거 패배의 대가는 대단히 크다.
패배는 내부적인 비난을 촉발하고 당의 병반을 떨어뜨리고 지도부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때로 지지자들의 정치 경력을 중단시키기까지 한다.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정당은 일반적으로 궤도를 수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비슷하다. 분기마다 연달아 손실을 기록할 때 기업은 자기 반성을 통해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대표자를 해고하기도 한다. 표준 이하의 민주주의 미국 1960년대 미국이 부패 선거구를 없애면서 의회 선거는 더욱 공정했다. 이전에 미국 전역에 걸쳐 시골 지역 선거구의 인구는 도시와 교외 지역 선거구에 비해 훨씬 적었다. 미국은 이러한 20세기 개혁을 통해 훨씬 더 민주주의 사회로 진화했지만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만큼은 아니었다. 선거인단 제도를 보자. 전 세계 모든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들이 20세기에 걸쳐 간접 선거를 폐지했던 반면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는 그대로 남았다. 선거인단 제도를 개혁하거나 폐지하는 시도가 수백 번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또한 미국은 소수가 의회를 장악하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 선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 및 영국과 함께 20세기에 걸쳐 비례적인 선거 규칙을 채택하지 않은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로 남았다. 게다가 미국은 상원안의 그 소수 거부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 의회가 아주 비슷한 형태로 토론 종결 규칙을 채택한 것과 달리 그러한 규칙이 없는 미국 상원에게는 의사방해 시도가 19세기 말부터 뚜렷하게 증가했다. 지나치게 반다수결인 미국 헌법은 단지 역사적 호기심의 대상만 아니다. 미국 헌법은 전체적인 당파적 소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헌법은 개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미국은 이제 그 제도 안에 갇혀버린 듯 보인다. 탈출구는 있는 것일까? 민주주의를 민주화다. 미국의 극단적인 반다수결주의 제도는 극단주의를 강한 전체주의 소수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소수의 독재로 사회를 위협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민주주의에 더 박차를 기해야 한다. 이 말은 지나치게 소수를 보호하는 영역을 허물고 통치의 모든 단계에서 다수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헌법의 보호주의를 끝내고 실질적인 정치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유권자의 선택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치 권력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인 국민 다수에게 더 민감하게 대응하고 더 많은 책임을 따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인들은 대개 전면적인 개혁안의 회적이다.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개혁은 힘들다. 특히 수많은 제도권 거부권과 대단히 양화된 정당들이 활동하는 정치 시스템에서 더 힘들다. 그러나 개혁을 시도하지 않을 때 아무런 의도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그들의 헌법에 떠도고치 할 결함이 있다거나 그 일부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제도는 몇 년 동안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점차 고착화 되면 결국에는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회운동을 개혁을 지지하는 새로운 유권자 집단을 양산하고 현상 유지를 옹호하는 이들의 입지를 약화시킴으로써 정치인의 선거적 계산을 바꾼다. 윌슨과 루스벨트, 존슨과 같은 정치인이 그들 스스로 개혁 옹호론자로 변신한 것은 아니었다. 대규모 사회운동이 정치적 세법을 바꿔놓으면서 그들은 포괄적 개혁을 받아들였다. 윌슨 대통령은 북부 중산층 진보주의자들로부터 압박을 받았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그의 경쟁사인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지지했다. 위의 계획들 모두 오랜 기간 동안 걸친 지속적인 투쟁의 산물이다. 헌법에서 남성이라는 단어를 없애기 위해 이 나라 여성은 52년간 끊임없이 운동을 벌여야만 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미국에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 개혁 의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개혁 운동일 것이다.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을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자유운동을 직결시킴으로써 상상력을 자극하고 공적 논의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리 민주주의이지 못했던 과거를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열망한다면 미국은 그들의 성취뿐만 아니라 실패도 적시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피폐한 마음의 정치적 사고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과거를 범하지 말자. 민주주의 세력은 2020년과 2021년도에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 최근까지도 미국 사회를 후퇴하도록 만든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다. 역사는 다시 소리치고 있다. 민주주의 소원은 이타적인 영웅의 과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선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위해 일어선다는 뜻이다. 시민권 세대가 역사의 대학길로 사라지면서 진정한 다인종 민주주의를 구축해야 할 과제는 이제 우리에게 남겨졌다. 미래 세대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이것으로 책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